1944년 8월 노르망디에서의 연합군 돌파는 프랑스 전역의 독일군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의 제3군은 군사 기획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속도로 동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0마일, 40마일, 때로는 50마일을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심각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군대는 보급선을 너무 빠르게 앞서 나갔습니다. 셔먼 탱크 한 대는 1마일당 5갤런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모든 보병 사단은 매일 650톤의 보급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필수 보급품에는 탄약, 식량, 의료 장비, 그리고 예비 부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셰르부르 항구는 독일군의 파괴로 인해 여전히 수리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필요한 물량의 극히 일부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요 항구인 안트베르펜은 몇 달 동안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급품은 노르망디 해변에서 육로로 운송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총알, 붕대, 그리고 콩통조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최전선까지 350마일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파괴한 폭격당한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최고사령부에서 병참 장교들은 말이 되지 않는 숫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의 탱크는 말 그대로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제3군은 너무 빠르게 진격하여 보급 트럭들이 속도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만 전방 부대들은 3일치의 탄약만 남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탱크 대대들은 완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빈 연료 탱크 때문이었습니다. 8월 21일 수송대장 프랭크 로스 대령이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보고했을 때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로스 대령은 보급품의 23%가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트럭 사고, 독일군의 공습 그리고 호송 도중의 차량 고장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패튼 장군이 진격을 멈춘다면 독일군은 그들의 진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보급품 없이 계속 움직인다면 그의 군대는 붕괴될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낼 기회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습니다. 로스 대령은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호송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적절한 정비 창고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들에게 몇 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베르마흐트가 후퇴하고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에게 재집결할 시간을 주는 것은 겨울에 지그프리트 방어선을 뚫고 싸워야 함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장교들에게 몇 달이 아닌 며칠 안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답변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령부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기술 상사 레이몬드 코왈스키는 그의 GMC, 지미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호송대의 잔해를 응시했습니다. 8대의 트럭이 전복되고 불에 탔으며 보급품이 길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기총소사가 좁은 도로에 뭉쳐있던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앉아있는 오리와 같았습니다. 코왈스키 상사는 34세였습니다. 그는 전쟁 전 피츠버그 출신의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대학 학위도 군 경력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펜실베이니아의 산악도로에서 모든 날씨와 모든 조건에서 15년 동안 철강을 운송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1943년에 그를 징집했습니다. 그들은 2주간의 운전 훈련을 시킨 후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지휘관 중 아무도 트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피츠버그에 있던 그의 배차 담당자가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배차 담당자는 호송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익은 강역에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긴급 보급 작전의 암호명인 레드볼 익스프레스의 공식 호송 교리는 간단했습니다. 트럭들은 20대 이상의 차량으로 대형을 이루어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60야드 강역을 유지했고 시속 25마일의 최대 속도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코왈스키 상사는 지난 2주 동안 6번의 호송대를 운전했습니다. 모든 호송대가 사상자를 냈습니다. 문제는 독일군의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습도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공격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시골길에 20대의 트럭이 뭉쳐 있으면 10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선두 차량이 적기를 발견하면 전체 호송대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앞 트럭들은 뒤 트럭들에 의해 갇혔습니다. 안전을 제공해야 할 간격이 오히려 완벽한 살상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코왈스키 상사는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8월 23일 그의 호송대는 보급창에서 6시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트럭은 다른 트럭보다 더 빨리 적재되었습니다. 몇몇 참을성 없는 운전사들은 화물이 확보되자마자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의 출발에는 아무런 조율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독립적인 운전사들은 전방 보급창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단 한 대도 예외 없이 모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코왈스키 상사가 결국 합류했던 공식 호송대는 독일 포케불프 190의 공격으로 3대의 트럭을 잃었습니다. 그는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트럭들은 혼자 또는 2대씩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30분 간격으로 뭉쳐있는 대신 몇 시간에 걸쳐 퍼져 있었습니다. 이 개별 트럭들은 독일 항공기가 효과적으로 표적으로 삼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루프트바페가 한 대의 트럭을 발견하더라도 단일 차량을 공격하기 위해 연료와 탄약을 소비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송대는 급강하하여 공격할 가치가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20대의 트럭으로 이루어진 호송대는 한 개의 표적이었습니다. 4시간의 이동 시간에 걸쳐 분산된 20대의 개별 트럭은 20개의 개별 사냥 임무를 의미했습니다. 독일군은 그만큼의 항공기, 연료, 그리고 조종사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코왈스키 상사는 수첩에 숫자들을 기록했습니다. 호송대는 사고, 공격, 그리고 고장을 포함하여 평균 23%의 손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적했던 소수의 독립 트럭들은 3% 미만의 손실을 보였습니다. 8월 25일, 그는 수첩을 그의 중대장 데니스 헤이스 대위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헤이스 대위에게 보급 손실을 90%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스 대위는 먼지 덮인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텐트 안에 서 있는 트럭 운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이스 대위는 다음 80년 동안 군사 물류에 울려 퍼질 말들을 했습니다. 그는 코왈스키가 단지 트럭 운전사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전술은 웨스트포인트를 나온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식적인 군의 거절은 서면으로 도착했습니다. 헤이스 대위는 코왈스키 상사의 제안을 상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해고를 권고하는 메모를 첨부했습니다. 메모에는 사병이 호송 교리를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대 사령부의 답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송 절차가 확립된 군사 교리에 기반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개별 차량 운행은 통신 격차를 만들고 상호 지원을 없애며 전술적 규약을 위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그 제안은 거부되었습니다. 코왈스키 상사는 메모를 읽고 쓰게 웃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술적 규약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참모 장교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차량 운행에 대해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월 27일, 그는 수송대의 부작전 장교인 마틴 버제스 중령에게 접근했습니다. 버제스 중령은 10분 동안 들은 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코왈스키에게 그의 논리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럭들이 개별적으로 보내졌다가 한 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그는 호위도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운전사는 적대적인 지역에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버제스 중령은 지도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 도로들이 여전히 우회된 독일군 부대로
가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송대 보안은 단지 공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코왈스키 상사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호송대에서 보급품의 4분의 1을 잃고 있다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기회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제스 중령은 그것이 단지 코왈스키의 기회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또한 군의 자산이자 전략 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그 주도적인 자세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시의 운송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작전이었고 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8일, 코왈스키 상사가 운전사 브리핑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발표하려 했을 때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다른 상사들이 그에게 소리쳐 막았습니다. 한 상사는 코왈스키가 그들을 함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죽게 하려는지 물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최소한 호송대에서는 지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운전사들도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왈스키가 죽음을 갈망한다는 비공식적인 소문이 정비창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루프트바페 전투기가 사냥하는 동안 프랑스 도로에서 카우보이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소대원들도 식사 시간에 그와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명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출신의 운전사 1등병 제임스 부커는 코왈스키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커는 코왈스키에게 자신도 같은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운행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두 운전사인 에디 마르티네즈 하사와 윌리 잭슨 일병은 코왈스키 상사에게 그의 방식이 승인된다면 자원하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 로스 대령은 직접 그 제안을 검토하고 상단에 글을 썼습니다. 그는 거부됨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한 호송 규약에서 벗어나는 무단 이탈은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확립된 호송 매개 변수 밖에서 운행하는 모든 운전사는 군사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인 군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레이몬드 코왈스키의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그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참모장인 월터 베델 스미스 중장은 1944년 8월 하순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보급 위기는 재앙적인 수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독일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빈 연료 탱크 때문에 징역을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국 제21군 집단은 탄약을 배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붕괴를 이용할 기회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모든 것을 읽는 종류의 장교였습니다. 여기에는 트럭 회사들의 작전 후 보고서와 레드볼 익스프레스의 사상자 통계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일축했던 펜실베이니아의 어느 상사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월 30일 스미스 장군은 예고 없이 로스 대령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트럭 운전사 코왈스키의 개별 배차 제안이 왜 거부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로스 대령은 불시의 질문을 받아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기본적인 호송 교리를 위반하고 차량들이 노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자신이 그 교리를 읽었다고 말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 교리를 따름으로써 보급품의 4분의 1을 잃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로스 대령은 사상자가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의 목소리는 강철도 자를 듯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날카롭게 예상 범위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패튼 장군 전체 군대가 예상 범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금 당장 그 상사를 데려오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2시간 후 레이몬드 코왈스키는 사령부 텐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대령과 1명의 중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유 냄새가 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이 끝나기 직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왈스키 하사에게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코왈스키가 운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왈스키 하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공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해진 강역으로 20대의 트럭 호송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프트바페가 이들의 출발 시간, 경로, 그리고 속도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독일군이 단순히 경로를 따라 전투기를 배치하고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는 트럭이 보급창에 도착하는 즉시 짐을 싣자고 주장했습니다. 호송대 편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시간차를 두고 즉시 트럭들을 출발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독일군은 언제, 어디서 요격해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20대의 트럭이 4분의 1 마일에 밀집되는 대신 20대의 트럭이 3시간 동안 60마일의 도로에 걸쳐 분산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로스 대령이 고장과 적 지상군에 대해 물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코왈스키 하사는 해결책이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순찰 경로에 호송 지프를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장난 트럭 한 대가 다른 19대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회한 독일군 부대가 트럭 한 대를 매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호송대라면 20대를 매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코왈스키 하사가 추적한 수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재래식 호송대가 23%의 손실을 입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개별 트럭은 오직 3%의 손실만을 보였습니다. 로스 대령은 데이터가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몇몇 사건에서 나온 일화적인 증거라며 일축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의 결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시험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코왈스키 하사에게 자신의 운송 방식으로 20대의 트럭을 사용하여 일주일 동안 시험 운행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손실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전체 시스템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대령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음에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 실패 또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코왈스키 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코왈스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944년 9월 1일 코왈스키 하사는 알랑송 보급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의 트럭이 짐을 싣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험이자 그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병사들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전쟁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호송 방식은 다르게 운영되었습니다. 20대의 모든 트럭은 모든 차량에 짐이 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형을 이루어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시간당 25마일의 속도로 60야드 간격을 두고 운전했습니다. 전방 보급창까지의 이동 시간은 평균 14시간이었습니다. 도착부터 배달까지 총 시간은 대략 20시간이었습니다. 코왈스키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트럭은 6시 정각에 짐 싣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다른 트럭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운전자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운전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표준 속도로 7번 국도를 따라갔습니다. 운전자는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트럭은 6시 18분에 짐 싣기를 마쳤습니다. 코왈스키는 운전자에게 간단히 출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트럭은 6시 33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는 다시 운전자에게 출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오에 호송대가 출발하는 대신
코왈스키는 6시에서 11시 사이에 20대의 트럭을 보냈습니다. 이는 5시간 동안 시간차를 둔 출발을 만들었습니다. 트럭들은 어느 순간이든 90마일의 도로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대형보다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또한 속도를 변경했습니다. 의무적인 시간당 25마일의 호송대 저속 운행 대신 그는 숙련된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경우 시간당 40마일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30마일로 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운수부대 관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로스 대령의 대리는 표준 절차 위반 사항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제한 속도 초과, 호송대 조직 부족, 그리고 전투 지역에서의 개별 차량 운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럭들은 어떤 호송대보다도 빠르게 전방 보급창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18시 30분에 3군 보급창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출발로부터 12시간 30분 만이었으며 호송대 평균보다 무려 90분 더 빨랐습니다. 마지막 트럭은 다음 날 아침 1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20대의 모든 트럭이 화물을 배달했습니다. 손실과 공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소한 고장, 즉 타이어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른 누구도 지연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독일 루프트바페는 운행 중에 코왈스키의 트럭 3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단일 트럭을 요격하려면 전투기가 순찰해서 이탈해야 했습니다. 전투기는 단일 목표물을 찾아 사냥하고 최소한의 성과를 위해 탄약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2명의 조종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조종사는 단 한 번의 기총 소사를 했으나 빗나갔고 추격의 연료를 낭비하기보다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2일째 코왈스키는 또 다른 20대의 트럭을 보냈습니다. 19건의 성공적인 배송과 1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잠들어서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송대 사고가 유발하는 다중 트럭 연쇄 추돌이 아닌 단일 차량 손실이었습니다. 손실률은 5%였습니다. 3일째에는 22대의 트럭과 22건의 배송, 그리고 0건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5일째가 되자 회의적이던 대령들조차 통계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코왈스키의 비전통적인 방법은 보급 손실을 23%에서 3%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90%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트럭들은 또한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9월 7일 스미스 장군은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레드볼 익스프레스 작전이 시간차를 둔 개별 운송 프로토콜을 즉시 채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기술 하사 레이먼드 코왈스키가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9월 중순까지 전체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전통적인 호송 작전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거의 6,000대의 트럭을 포함했습니다. 보급창들은 24시간 내내 차량을 지속적으로 싣고 보냈습니다. 트럭들은 취약한 대형으로 집결하는 대신 3분에서 5분마다 출발했습니다. 통계는 엄청났습니다. 1944년 9월부터 11월까지 레드볼 익스프레스 작전의 마지막 8주 동안 보급 손실은 2.7%로 떨어졌습니다. 배송 속도는 32% 증가했습니다. 패튼의 3군과 다른 전선 부대에 도달하는 보급품의 양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독일군의 사후 작전 보고서는 그들의 좌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루프트바페 비행대장은 10월에 연합군 보급 트럭들이 이제 예측 가능한 패턴 없이 운행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개별 차량 요격이 제한된 공군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류 방해보다는 전술적 지상 지원에 전투기 작전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과도하게 확장된 루프트바페에게 트럭 사냥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진 트럭들을 요격하기 위해 파견된 독일 전투기 한 대당 그만큼 연합군 폭격기를 방어하거나 지상군을 지원할 항공기가 한 대 줄었습니다. 독일군은 단순히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지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코왈스키의 시간차 운송 방식을 채택한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82일의 작전 기간 동안 41만 2,193톤의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6개의 연합군이 프랑스를 가로질러 독일로 진격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탄약, 연료, 그리고 장비였습니다. 패튼의 3군은 노르망디에서 독일 국경까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홀로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훗날 유럽 전쟁에서 연합군의 물류 또는 전투력 중 어느 것이 승리했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답은 둘 다였습니다. 물류가 전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왈스키의 방법은 물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드볼 익스프레스를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11월까지 모든 연합군 전역의 운송 작전이 시간차 운송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국 8군은 이를 시험하고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태평양 전역의 물류 계획자들도 섬 건너뛰기 작전을 위해 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 아헨 근처에서 붙잡힌 독일 참모 장교는 보급 작전에 대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의 트럭 운송에 대해 질문받자 그는 좌절감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합군 트럭들을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유령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요격 시도조차 멈췄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료 낭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진술은 정보 요약 보고서에 실렸고 결국 아이젠하워의 책상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그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스미스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 하사의 방법이 독일군으로 하여금 물류 전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후 공식적인 표창을 추천했습니다. 1944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레드볼 익스프레스가 공식적으로 작전을 종료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기술하사 레이먼드 코왈스키는 동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투작전 지원에 대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표창장에는 그의 혁신적인 전술 물류 방법이 특히 언급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보급 손실을 크게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레이먼드 코왈스키는 1946년에 피츠버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했던 것과 같은 트럭 운전사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책 출간이나 강연 투어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동성 훈장을 서랍에 보관했고 프랑스에서 그의 비전통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던 몇 주간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미 육군 운수부대는 1947년에 시간차 운송 프로토콜을 공식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이 방법은 운수학교인 버지니아주 포트리에서 필수 교육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물류 장교는 호송대 이론을 다시 쓴 피츠버그의 트럭 운전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전쟁, 베를린 공수작전, 베트남, 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미국 물류 작전은 코왈스키 방법의 변형을 사용했습니다. 현대 군 보급 호송대는 더 이상 대규모 취약한 대형으로 집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분산된 시간, 다양한 경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기술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의 군용 트럭에는 GPS 추적 장치, 위성 통신, 그리고 암호화된 협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개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은 물류 발자국을 분산시켜 적의 요격 노력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왈스키가 호송대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수첩에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민간 운송산업 또한 이를 배웠습니다. 현대 물류산업의 적시 배송 시스템, 시간차 스케줄링, 그리고 분산된 창고 네트워크는 모두 동일한 통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통찰은 밀집이 취약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산은 회복력을 만듭니다. 아마존, 페덱스, 그리고 UPS와 같은 회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보내는 대신 하루 종일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송합니다. 이것은 더 효율적이고 방해하기 어려우며 더 잘 확장됩니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이
2차 세계 대전 중 한 트럭 운전사가 발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고 있습니다. 2003년 포트리에 위치한 미국 육군 수송 박물관은 레드폴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박물관에는 레이먼드 코왈스키에게 헌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의 공책은 호송대 손실을 추적하고 수치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 공책은 진열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가 GMC 지미 트럭 옆에 서서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보다 자신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하는 노동계층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내판에는 때때로 최고의 혁신이 지휘관이나 이론가가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왈스키는 1983년에 7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에 그의 부고는 그의 브론즈 스타 훈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부고는 그가 어떻게 그 훈장을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은퇴한 트럭 운전사, 참전 용사,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조용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르쳐지는 모든 군사 물류 과정에서 이 병장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보급 작전에 대한 모든 논문에도 그에 대한 각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각주는 가장 비전형적인 아이디어가 때로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임을 그가 어떻게 증명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방법은 보급 손실을 90% 줄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가 군사 장비부터 소비재까지 모든 것을 운반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적의 임무를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피츠버그 출신의 한 명의 트럭 운전사가 호송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